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4. 권리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작용 내지 효력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지배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세한 것은 이것도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봐야 돼요. 그때 볼 거고요. 일단 여기서 그냥 의 정도. 지배권이란 건 뭐냐? 그 목적 물건 등을 직접 지배해서 권리자 스스로가 알아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배권이라고 하고요. 지배권 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뭐죠? 물권인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요.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을 제 스스로 직접 지배하고 사용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것이지 누가 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직접 지배권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 정도예요. 근데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청구권. 청구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고요. 청구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저는 그 돈을 빌려간 그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는 채권이 있고 채권이라는 뭐가 있는 거죠? 청구권이 있는 거죠. 잔장을 넘겨보시면 26페이지에 청구권의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뭐 암기할 것들은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뭐가 나오냐면 형성권이 나옵니다. 일단 이 권리의 종류와 관련돼서 그래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 형성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의의는 뭐냐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하는 권리를 찾아보면 되고요.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자고. 예를 보시면 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동의권. 자, 뭔가요?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요. 법정들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친권자가 동의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동의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취소권. 자,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그러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 물론 사기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할 때 사기친 놈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취소권은 뭐가 되겠어요? 형성권이 되겠죠. 추인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친권자 나중에 추인을 할 수 있어요. 추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 받아들이겠다는 말이거든요. 됐다, 뭐 잘했다 이런 추인하고자 할 때도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상계권. 상계란 말이 뭐냐면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고 그쪽이 저한테 500만 원을 받아갈 돈이 있다면 저는 1,000만 원에 대해서 줄 돈 500만 원을 깔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고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깔 때 상계할 때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언제 하냐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합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금을 안 줘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저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해제하고자 할 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겠어요? 형성권이 되겠죠. 해지권, 약권 해제권, 매매 일방 예약 완결권, 상속 포기권 등은 다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암기해야 되느냐?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민법 끝날 때까지 수백 번 반복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알게 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자주 써야 되는 말들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 나오는데 쭉 나오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자 취소권. 여기까지만 시험범위, 나머지 시험범위 아니겠죠? 자,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이 채권자 취소권이 뭔지는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죠.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답원해가지고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형성권인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숙지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죠? 많기 때문에 이걸 줄여보자 말이죠.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용어는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은 뭐기 때문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좀 숙지하자고 얘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단순합니다. 각종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요 앞에 뭐 지상물이란 말이 붙든 부속물이라는 말이 붙든 건물이라는 말이 붙든 모든 매수 청구권은 다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동그랑땡 1번 해가지고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합쳐서 모든 매수 청구권은 다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감액을 청구하는 것도 다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료든 전세금이든 차임이든 증감 청구권은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매수인의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 다 뭐예요? 형성권이죠. 증액 청구도 감액 청구도 다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재에 뭐가 나와 있나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건 따로 기억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것도 왜 이것이 형성권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랗게 2번 보시면 또 나오는데 네 번째죠. 모든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뭐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든 뭐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든 따질 필요 없이 모든 소멸 청구권은 다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각종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고요. 두 번째, 각종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세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이고요. 각종 소멸 청구권은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기억하신다면 문제가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항변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항변권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것, 막는 것을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권리 행사에 대해서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항변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기적 항변권.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연기적 항변권은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고요. 영구적 항변권은 상속에 한정 승인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연기적 항변권은 중요한데 이것도 해당 부분에서 볼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수에 보시면 권리의 기타 분류에서 1번 절대권과 상대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면 물권법 할 때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의의만. 절대권이란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뜻이고요.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물권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유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절대권이 되는 거죠. 또 상대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채권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해주고요. 1억을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을은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 그러면 잘못하면 두드러 맞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거죠?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개념만입니다. 3번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그러니까 전속이란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일신, 한 사람에게 전속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할 수 없거나 상속될 수 없는 권리를 우리가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양도, 상속이 가능한 권리를 우리가 비전속권이라고 하는데 교재 보시면 행사상 일신전속권 이렇게 나누고는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일신전속권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3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자,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을은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권리가 두 개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 채권이 뭐가 돼요?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교재에 나오는 일이죠.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병이라는 보증인이 보증을 썼어요. 그럼 을은 갑에 대해서도 채권이 있고 보증인에 대해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돈을 안 빌려줬다면 보증인은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에 대한 채권이 주된 채권이고 병에 대한 채권,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뭐죠? 종된 채권이 되겠죠. 이 정도죠. 4번 기대권, 다른 말로는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대, 희망,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 권리를 통칭해서 우리가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은 우리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워요.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상속 개시 전에 추정 상속인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럼 현재 아들이 부자인가요? 아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뭐예요?
상속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니까 상속 개시 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추종 상속인 아들은 뭐가 있는 거죠?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다는 뭐가 있는 거죠? 기대권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가 중요한데 그건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5번 권리의 충돌과 경합해서 1번 권리의 충돌에서 의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권리가 2개 이상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2개 이상 있는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을 때 그때를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고요. 권리의 충돌의 경우에는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리 간의 우열, 순위를 따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하는 권리가 있고 뭐가요? 열등하는 권리가 발생하겠죠. 교재 보시면 가나 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교재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합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다만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2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2번째,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여기까지고요. 제한 물권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가장 우리 쉬운 예를 전세권을 예를 들게요. 그러면 전세권과 소유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한다는 거죠? 전세권이.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그 아파트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물론 성립 순서는 저의 소유권이 먼저고 전세권은 나중인 거죠. 그래도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뭐예요? 전세권자니까 다툼이 있다면 누가 우선하는 거죠? 전세권이 소유권에 대해서 우선하는 겁니다. 무엇과 상관이 없이요? 성립된 순서와 상관이 없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권리에 중첩해가지고 의 나와 있고 2번 권리의 경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권리의 경합이란 말 속에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선택적 행사 이렇게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개의 사실에 대해서 2개의 권리가 있는데 결론이 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2가지를 다 행사할 필요가 없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행사해서 만족을 얻으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권리의 경합 또는 경합이란 말이 나오면 선택적으로 행사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쉽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현재 을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갑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내놔라 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내 집이니까 내놔라 소유권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에게는 2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상의 청구권 해가지고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거고요. 또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 내 집이니까 나가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가지 권리가 있지만 결론은 갑은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돌려받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맨 하단에 보시면 3번
법규의 경합이란 말이 나옵니다. 옆에다가 화살 뼈 찍혀가지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분정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법이 여러 개인 경우에요. 적용해야 될 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 적용이 돼요? 특별법이 적용되고요.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과실로 손해를 끼쳤어요. 그렇다면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신분이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이제 을은 갑에게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해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이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있는 거죠. 이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 적용돼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요. 뭐는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은 적용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뭐죠? 법규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주택권에서 민법을 시작해서 쭉 왔는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뭐죠? 용어 정리했다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런 얘기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만 하면 충분하고요. 이제 29페이지 제절 권리와 행사와 의무 이행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말이 나옵니다. 2조죠. 1항을 보시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2항을 보시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요 1항을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하고요. 2항을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1번 의 나와 있고 양갈의 1번에서 적용범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의가 없죠. 그냥 바로 뭐가 들어가요? 적용범위가 들어가죠. 자, 왜 그러냐면 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리를 행사할 때는 그냥 신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뭐 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길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고요. 1번 그래서 처음에 뭘 다루고 있습니까?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민법 시작하면서 민법의 의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민법은 원칙적으로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된다.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법적 영역까지 적용되는 민법 부분은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처음 나왔는데 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2조는 공법적 영역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법, 공법적 영역까지 모두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2번 민법상 일반 조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관한 조항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고요. 3번 신의칙과 권리 남용과의 관계에서 넘겨보시면 나에서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의칙이 요건이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그 결과가 뭐죠? 권리 남용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신의측 행사 요건과 위반 시 직권 판단이 나오는데, 일단 가번 행사 요건 해가지고 동그라미 땡이 1번과 동그라미 땡 2번 해가지고 둘로 나눴고 관련 판례도 넣어놨는데 시험에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래서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신의 창출,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그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반할 것,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면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민법 이전은요 강행 규정입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2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신의 측에 반하는지 위반하는지는 법원의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하고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신의 측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신의 측의 기능이 나와요. 자, 좀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너무 자주 쓰이면 안 돼요. 판결에. 만약에 이 2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판사는 굳이 판결문을 쓸 때 법조문을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가 없다. 땡 이렇게 되고. 마음에 들어. 이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의 측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그럼 뭐가 돼요? 땡. 이래버리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요 2조에 대해서는 함부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근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 규정을 보고 민법 규정을 적용을 했더니 사건이 해결되고 분쟁이 해소된다면 좋을 텐데 민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됐더니 사건이 해결되지를 않아요. 또 분쟁이 해소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더욱더 분쟁이 증폭이 돼요.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측이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민법 규정과 결론이 뭐죠?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상업은행인데 상업은행 동서문 지점인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판례. 이 양반이 2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대출받았는데 대출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야마가 드는 거죠.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돈을 갚기로 한 날 2천만 원을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요. 트럭에다 실어다가 은행에다가 어떻게 던져주면서 야 인간아 2천만 원 갚았다라고 던져줬어요. 자, 그러면 민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천만 원 빌린 돈을 갚은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천만 원을 10원짜리 바꾸는 바람에 은행 직원들이 막 업무가 마비됐고요. 그 10원짜리 세느라고 뭐죠? 막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해결되냐 이거죠. 분쟁이 뭐 되진 않아요? 해소되지는 않는 거죠. 이때는 결국 무엇에 따라서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돈을 갚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과 결론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되는 부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 한번 읽어보시고 1번 해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의 첫 번째 기능인데 계약의 해석,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이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실효성실 원칙은 계약 해석에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보호 의무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이.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임대는 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고, 임차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뭐는 없는 거예요? 보호 의무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세를 줬는데 어제 화재가 발생해서 그 임차인이 돌아가셨다면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장례식장 가가지고 5만 원 부주하고 2번 반 절하고 오면 되는 거죠. 생명 신체에 대한 뭐는 없어요? 보호 의무는 없는 거죠. 또는 어제 도둑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싹 털어갔어요 라고 하면, 전화 오면 아이고 안 됐네 라고 맞장구 쳐주면 그만인 것이지,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책임질 의무는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민법의 규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라는 것이 뭐냐면요, 물건을 사용하고 빌린 물건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되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임대차고요. 공짜면 뭐가 되냐면 사용대차예요. 다시 말하면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물건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돌려주되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간방에서 하룻밤 잤는데 불이 나가지고 돌아가셨더니 여간방 주인이 책임이 없다? 이건 뭐예요? 모순인 거죠. 또는 여간방에서 하룻밤 잤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제 지갑을 훔쳐갔는데 여간방 주인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뭐가 있는 거예요? 모순이 있는 거죠. 분쟁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뭐가 나서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서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예외적으로 숙박업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가 어떻게 해요? 있다라고 판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상대 나온 애는 관련 판례도 뭐죠? 그런 취지 판례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고시원 같은데 화재가 발생해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신원칙상 뭐가 인정됩니까?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시원장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신의칙에 관한 판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